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육부입니다. 미국은 새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려던 일본의 팽창을 가운데의 미드웨이 해전, 맨 아래쪽에 코코다 트랙 전투와 과달카날 전역, 맨 위쪽에 알래스카 알류션 열도 전역에 모두 승리하면서 일본군의 팽창을 저지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제 반격에 나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찢어버릴 차례였죠. 미군의 반격은 솔로몬 제도에서부터 북상하여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호주 북방의 솔로몬 제도에서는 미 육군의 메가더가 파푸아 뉴기니를, 미 해군의 니미츠가 과달카날을 사수했죠. 이제 반격에 나설 차례였는데 여기서 미군과 해군의 입장 차이가 나뉩니다. 니미츠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여 태평양 한가운데의 제해권을 확보했으니 해군을 동원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미 육군이 태평양 방면 일본군의 시선을 끌어 시간을 끌게 하고요. 주인공 서포트하는 사이드킥이 되기 싫었던 메가더는 솔로몬 제도에서부터 위로 차례차례 올라가자는 이른바 개구리 뛰기 작전을 주장했습니다. 단 파푸아 뉴기니에서부터 일본까지 모든 섬들을 다 장악하지 말고 일본군의 방어가 강한 섬들은 그냥 두고 약한 섬들만 빠르게 점령한 이후 필리핀, 대만으로 진격하자는 주장을 내세웠죠. 상륙작전은 전부 육군이 할 테니 해군은 서포트만 해달라는 거였죠. 니미츠가 여기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작전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니미츠보다 상관이었던 해군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이 나서더니 절대 해군이 육군의 보조가 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았고, 이에 질세랴 메가더 역시 강력하게 육군의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두 고집불통들을 꺾을 수 없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럼 둘 다 하라고 합니다. 육군은 파푸아 뉴기니에서부터 차례차례 필리핀에서 대만으로 올라가고 해군은 하와이를 기점으로 태평양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 오키나와를 점령하라고 한 거죠. 그럼 미 해군이 하와이에서 중부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의 절대 방위선을 뚫고 가려면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길버트 제도와 마셜 제도였습니다. 미 해군은 우선 이 제도들을 첫 번째 공략 지점으로 삼고 다음 제도로 넘어가기 위한 기착지 겸 발판으로 삼기로 합니다. 미 해군이 먼저 공략할 섬은 남태평양 길버트 제도의 타라와 섬이었습니다. 절대 방위선을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일본 입장에서 길버트 제도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고 방어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일본군이 그 정도로 방어에 다 쏟아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1943년 11월 20일 본격적인 상륙 전에 미 해군은 함포 사격과 함재기들의 폭격을 무려 3시간이나 퍼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방어시설이 전부 무너졌으리라 판단한 미군은 전쟁 최초로 수륙 양용 장갑차 LVTT를 통해 해병대를 상륙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일본군 방어시설이 꽤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해안가에 정비되어 있던 기관총들의 총탄들이 쏟아졌고 방어에 취약했던 LVT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미군은 당연히 일본군이 없을 줄 알고 긴장하지 않은 채 상륙하려고 했을 때 기관총이 쏟아지니까 미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갓 상륙한 선봉부대들은 뒤이어 상륙하러 오는 후방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선진 장갑차였던 LVT는 수량이 많지 않아 후속 부대들은 기존의 상륙 중이었던 LCVP를 통해 해병대들을 나르고 있었는데 타라와 수심이 미군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얕았고 결정적으로 해안가 1km 밖의 산호초에 상륙정이 걸려서 기동이 불가해진 겁니다. 급하게 LVT가 왔다 갔다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LVTT가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별수 없이 산호초 지대에 걸린 미군 후속 부대는 거기서 바로 내려서 바다 1km를 걸어 해안가까지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미군의 구원투수가 등장하니 바로 M4 셔먼 전차였습니다. 미군은 타라와 상륙작전을 위해 셔먼 14대를 가져갔는데 6대를 우선적으로 투입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셔먼을 운반하던 상륙정이 공격을 받아 6대 중 4대가 침몰하고 2대만 해안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고작 셔먼 2대로 해안가에 고립되어 있던 해병대 선봉대들을 구출해내고 일본군의 방어시설을 이렇게 박살내버립니다. 아무튼 변수가 많던 상륙작전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합니다. 미군이 해안가를 장악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으나 상륙작전에만 무려 미군 3,000명이 넘게 희생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1월 20일 상륙작전 이후 23일까지 이 타라와 섬 내부에는 일본군 색출 및 토벌작전이 감행되었고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5,000명 중에 4,000명이 넘는 수가 죽었으며 그 중엔 1,000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피해 상황도 언론을 통해 미국 국내로 퍼졌고 장군들은 청문회에 소환되어야 할 정도로 타라와 전투와 길버트 제도 장악은 피를 대가로 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12월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시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나라의 전 경제가 전쟁을 위해 가동이 되고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뽑으면서 미국의 전 인구가 작은 일이라도 뭐라도 전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을
일을 했죠. 공정은 쉬지 않고 곳곳에서 인력이 필요하니 고용이 창출되고 국민 총소득은 늘어나고 미국 경제의 몸집을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때만 해도 4척에 불과했던 미군의 항공모함은 1943년 12월이 되면 18척으로 늘어나고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27척으로 늘어납니다. 함재 기수도 태평양 전쟁 개전 때 250대였지만 1943년 12월에는 1066대로 늘어나죠. 타라와 전투 승리 후 길버트 제도를 장악했으니 다음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마셜 제도를 침공할 차례였습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도 됐겠다. 마셜 제도 따위 손쉽게 확 진격할 수 있었겠지만 미 해군 내 타라와 전투 당시에 너무 극심한 피해와 언론의 질타 때문에 곧바로 공격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방어시설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타라와 전투 때 뼈저리게 느낀 해군 수뇌부는 1943년 12월부터 한 달 정도 워게임과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폭파 실험, 무기 개량까지 준비해 만전을 가합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틀릴 리 없어 라면서 실수를 인정 안 하려는 반면 미국은 스스로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문제가 되는 건 고치려고 하니까요. 마셜 제도에는 주요 섬들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미 해군본부의 여러 장교들은 3가지 섬들 중 가장 덜 중요해 보이는 콰젤레인 섬을 가장 마지막에 점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니미츠 제독은 홀로 콰젤레인 섬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곳을 점령하면 다른 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니미츠는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콰젤레인 섬부터 공격하기로 했죠. 작전명은 부시돌 작전. 해군은 상륙작전을 펼치기 전에 어떤 섬으로 상륙할 것인지 일본군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 1944년 1월 한 달 내내 마셜 제도 전 섬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합니다. 1월 31일에 콰젤레인 섬 근처의 작은 섬들을 조금씩 점령해가기 시작했고 2월 1일 콰젤레인 북부와 남부 환초지대에 각각 미 해병대가 투입되어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3시간 만에 섬은 점령되었고 일본군 5,000명 중 4,800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콰젤레인 섬을 점령한 뒤 이곳에 활주로를 깔고 기지로 삼으니까 이 마셜 제도의 다른 섬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섬들의 일본군도 콰젤레인 섬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마셜 제도도 미군이 공략하고 장악하는데 성공하죠. 길버트 제도와 마셜 제도를 점령한 미군의 다음 목표는 투르크 환초였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절대 방위선 안으로 더 들어오는 거죠. 일본군도 미군의 목표가 투르크 환초인 걸 알고 몇 차례 대함대 총출동 명령을 내렸으나 잘못된 정보 해석으로 인해 헛발질을 하고 아까운 연료만을 버려야 했죠.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후 일본의 연합함대를 이끌던 연합사령관 고가 미네이치는 투르크 환초에 전투병력 남기고 사령부는 팔라우 섬으로 후퇴시키기로 합니다. 문제는 후퇴하면서 수송선을 가장 늦게 후퇴시키는데 이걸 미군 초계기에 걸리는 바람에 그대로 미군 폭격기가 출동해 수송선들을 전부 격침시켜서 20만 톤에 달하는 적재량이 전부 바다 안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군은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죠. 투르크 환초에 남아있던 일본군 전투병력은 나름 방어태세를 갖추지만 미군 700기에 해당하는 폭격기들의 대규모 공습에 일본 전투기들은 거의 대부분 격추되어 버리고 맙니다. 투르크 환초 역시 폭격의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투르크 환초 대공습 작전을 헤일스톤 작전이라고 한답니다. 투르크 환초마저 상실하자 팔라우 섬에 있던 고가 미네이치 사령관은 팔라우 섬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지휘 참모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피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그 탑승기가 3월 31일 그만 태풍을 만나 추락사고가 났고 고가 미네이치 사망. 고가 미네이치의 사망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추락사고에서 떨어진 일본군 작전 문서가 미군 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투르크 환초까지 털어버린 미군의 다음 목표는 남양군도라고도 불리우는 마리아나 제도였습니다. 이 마리아나 제도까지 미군 손에 넘어가면 이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에 일본도 목숨 걸고 마리아나 제도를 지켜야 했는데 그 모든 작전의 세부 내용까지 전부 미군에게 노출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이제 미 해군의 목표는 남양군도라고도 불리우는 마리아나 제도입니다. 그 첫 목표지는 사이판 7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